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 시행한 21회 물류관리사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물류관리론 문제인데요. 문제를 갖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걸 인식하시고 공부하실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류관리라고 할 때 이제 유통이죠. 유통을 크게 둘로 구분해가지고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에 물적 유통을 갖다 의미한다고 했는데 맞죠? 마케팅에서 물적 유통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물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은 소매물가와 도매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소매물가는 물론이고 도매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는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상적 유통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시에 뭐예요? 물자 흐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자 흐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한다. 나가서 이제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갖다 유도한다고 하는 말 맞습니다. 사실 뭐 문제는 굉장히 엉성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물리적 흐름의 관점에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하게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의 목표라고 해서 항상 기억하실 게 뭐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물류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비용의 절감. 또 한 가지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개선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도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컨대 뭐 물류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는 엉망되는 거죠. 반면에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물류비용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정한 다음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한다 하면 되겠죠. 근데 물류비용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 주어진 물류비용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저 물류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물류 합리화입니다. 물류 합리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물류 표준화하고 물류 공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표준화하고 물류 공동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걸 바탕으로 물류 합리화를 이룰 수 있고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노동 투입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투입을 갖다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노동 투입을 감소시키게 되면 결국 뭐예요? 물류활동에서 기계화,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의 힘을 절감하는 거죠. 사람의 힘을 절감할 때 이것도 흔히 생력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노동 투입을 갖다 줄여가지고 생력화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물류관리가 특히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대신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게 물류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물류관리의 진화된 기법으로서 참여 기업 간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관리가 있죠. 이 공급사슬상의 여러 협력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협력기업들 간의 이제, 그 관리를 갖다가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해가지고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라고 할 때 물적 유통이라고 안 하고, 뭐예요? 공급 사슬 관리가 물류관리를 대체해가지고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이 쉽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많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아주 이렇게 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답이 되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물류관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물류관리의 역할과 의의. 이것도 그냥 물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1번 문제도 그렇지만 2번도 물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번, 상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물류관리. 자,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물자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상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물류관리는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켜서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보관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충족시키는 겁니다. 유발이 아니라, 자, 물류관리는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겁니다. 자, 충족한다는 거.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말입니다. 근래 나온 지 꽤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물류관리 교과서에서, 공급사슬관리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족시켜가지고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형태효용은 생산을 통해서 형태효용이 나오죠. 시간과 장소 효용은 마케팅이에요. 소유 효용은 물류관리입니까? 아니죠. 자, 시간과 장소 효용이 바로 물류관리고. 그리고, 자, 소유 효용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MKT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과서에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태 효용은 생산.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효용은 물류. 그리고 소유 효용은 소유 효용은 마케팅인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케팅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유통이죠. 유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된 것이고. 자, 3번에, 자, 물류 비용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제품도 싸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물류 활동을 효율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쉬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물류 발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증가로 이루어집니까?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증가요? 자,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완화되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물론 이것도 잘못됐지만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게 최근의 추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교통체증이 완화돼가지고 생활 환경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자,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지역마다 교통체증도 완화되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자, 4번도 그냥 무리하게 틀리게 만든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 물류활동은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의 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갖다 추구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상반된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 보관, 하역 등의 기능별 시스템화가 요구된다? 아니죠. 기능별 시스템화가 아니라 지금은 전체 최적화입니다.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죠. 그래서 이 전체 최적화와 관련해서 강조가 되는 개념이 바로 통합물류관리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통합물류관리. 그리고 이 통합물류관리라는 개념 안에는 흔히 전사적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사적 물류관리 이런 말 포함되어 있죠. 전체 최적화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물적 유통에서 지금은 공급 사슬 관리로 개념이 고도화, 첨단화되면서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시스템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아주 쉽죠? 1번, 2번 문제. 물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공급자 관계 관리,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고객 관계 관리만 중요시했죠. CRM만 강조했는데 오늘날 공급사슬 관리가 일반화되면서 CRM뿐만 아니라 SRM이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공급자 관계 관리라고 해서 공급자 관계 관리해가지고 SRM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근래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논문집이 있습니다. 논문집이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 갖다 파트너십 관계 관리라고 써요. 파트너십
파트너 관계 관리.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파트너 관계 관리. 해가지고, 자, PR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PRM, 파트너 관계 관리. 자, 우리가 공급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협력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 뭐예요?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 관계 관리라고 해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공급자 관계 관리 전략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SRM 솔루션은 도입 기업과 공급자 간, 이걸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하고 공급자 간이죠. 공급자 간의 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기여합니다. 맞죠? 거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 이번에 SRM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서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정보 및 프로세스 흐름의 가시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 공유.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뭐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이게 공급사슬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솔루션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자,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정보 및 프로세스 흐름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SRM 솔루션은 내부 사용자와 외부 파트너를 위해서 다수의 부서와 프로세스 등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지금은 물류관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예요? 통합 물류관리예요.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전체 최적화를 갖다가 이제 기할 수 있다면, 자, 다수의 부서는 물론이고 뭐예요? 프로세스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SRM 솔루션의 운영을 통하여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모든 공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뭐 통합된다는 말도 다 엉성한 이것도 연계가 된다고 한 말 될까? 통합된다는 말도 약간 무리한 말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급자들하고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공급자와 사용기업이에요. 어떤 특정한 공급자와 사용기업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 연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급자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모든이라는 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4번은 그래도 비교적이고 3번 문제는 최근에 교과서에 새로 실린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뜻한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 약간 좀 설명도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보시고 5번에 SRM 전략 실행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대안을 신속히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자, 공급자 관계 관리인데, 자, 근래 강조하는 게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급자 관계 관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예컨대 우리가 그 삼성 SDS에서 만든 올레드 있죠. 올레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7.8%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무리 좋은 거 만들고 싶어도 뭐요? 삼성에서 이걸 부품을 공급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전부 다 OLED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삼성에서 뭐요?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뭐요? 공급자 관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공급자 관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CRM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 내지는 파트너십 관계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중앙 집중식 구매 조직의 장점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사실은 4번 문제는 보관 하역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관 하역에서 중앙 집중식 구매와 분산식 구매가 나오죠. 그 차이가 뭐죠? 중앙 집중식 구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 회사 구매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구매부서에서 뭐요? 모든 부서에서 필요한 걸 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함께 주문하는 거야, 한꺼번에. 구매부서에서 일괄해가지고 주문하는 겁니다. 반면에, 분산구매라고 할 때는 뭐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걸 갖다 그때그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식 구매하고 분산구매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한 곳으로 집중해가지고 거기다가만 주문하면 대량 주문하잖아요. 대량 주문하게 되니까 대량 주문하면은 뭐예요? 수량 할인이라든가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수량 할인도 물론이고
수량 할인은 뭐죠? 많이 구매하면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100개를 구매했다. 10개 더 줘요. 1000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100개를 더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수량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 할인은 대량 구매할 때 싸게 해주는 것이고 반면에 수량 할인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 할인도 가능하고 또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구매 인력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이 되죠. 구매 부서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분산 구매하는 경우라면 각 부서마다 구매 담당자가 있잖아요. 근데 갖다가 중앙 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뭐요? 또 구매 인력이 하나의 부서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업무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에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요거는 이제 관료주의적 행태를 갖다 줄인다는 건데 원래 관료주의적 행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앙 집중시킬 때 나타나는 겁니다. 중앙 집중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은 분산식의 분산 구매 있죠. 그러니까 분산 구매의 장점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중앙 집중식 구매 조직의 장점이 아니라 분산 구매의 장점. 그래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돼가지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구매자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산 구매 조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수의 공급업자 관리가 일원화되죠. 일원화돼가지고 개별 공급업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구매 집중화가 이루어지죠. 구매 집중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부선의 구매 경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앙 집중식 구매 조직 또는 집중구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구매하고 분산구매의 그 장단점은 보관에서는 여러 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류관리론에서도 3번째가 4번째 나온 겁니다. 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는데 사실은 내용도 별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좀 약간 답답합니다. 요새 그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야 될 텐데 나왔던 문제면 너무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4자물류기업의 유형에 관한 건데 사실은 그 사자물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 문제가 나오긴 여러 번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사자물류기업의 유형과 관련해가지고는 세 번째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래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4가지 유형 해가지고 시너지 플러스, 솔루션 통합자 유형, 거래 파트너 유형, 산업 혁신자 유형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있다는 거, 4가지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 아주 꽤 오래전이죠. 8회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8회 시험이니까 벌써 10몇 년 된 시험인데 그 10몇 년 된 8회 시험에서 제4자 물류기업의 유형으로 4가지가 있다는 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또 처음입니다. 설명까지 자세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처음이고 한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4자 물류기업의 유형에 4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뭐예요? 시너지 플러스 유형. 시너지가 뭔지 아시죠?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4자 물류라는 게 뭐예요? 제4자 물류라는 게 여러 물 관련 업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컨설팅 업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컨설팅을 담당하는 예컨대 뭐 중앙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사자이겠어요. 이게 사자, 제4자죠. 사자면, 예컨대 운송업체, 보관업체, 그 다음에 또 뭐 선박, 해운업체 뭐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뭐예요? 글자 그대로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제4자 물류입니다. 물론 이때 제4자 물류라고 할 때 중심 역할을 갖다 하는 제4자가 물류 관련 자산을 꼭 보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컨설팅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통합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SP라고 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등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계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제4자 물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 플러스형이 있다는 건데 결국 여러 서비스가 결합됨으로써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통합자 유형이 있고 거래 파트너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혁신자 유형이 있고 5번에 관리 기반 물류 서비스 유형이 있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관리 기반 물류 서비스 유형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해서 4가지가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먼저 1번에 시너지 플러스 유형 나와 있죠.
그래갖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 복수의 서비스 제공업체, 흔히 여기서 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갖다가 SP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래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S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SP라는 게 뭐예요? 컨설팅 회사, 시스템 통합 회사 등등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복수의 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솔루션 통합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솔루션 통합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솔루션 통합자라고 해놨는데 뭐예요? 복수의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서비스 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너지 플러스 이용입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1번, 2번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솔루션 통합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나와 있는 복수의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시너지 플러스 효과 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그 거래 파트너 이용이 있는데, 거래 파트너 이용은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물류 조직을 갖다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자, 자회사로 독립시켜서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거래 파트너 이용이라고 할 때는, 거래 파트너 이용은 나중에 그 해설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세히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앞으로 또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해설을 좀 자세히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 파트너 이용이라고 할 때는 화주와 자, 서비스 제공업자 간 조정, 통제 역할을 갖다 합니다. 조정 통제 역할을 갖다 하면서 공급망 설계라든가 또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거래 파트너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 뭐 자회사로 독립시킨 다음에 파트너십을, 자회사인데 무슨 파트너십을 맺어요? 만약에 각각 독립된 업체끼리라면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거지만, 아니 자회사인데 자회사하고 무슨 파트너십을 맺어요? 당연히 모회사, 자회사 연계된 건데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산업 혁신자 유형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라고 그래요. 산업 혁신자 유형해가지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합하고 산업군에 대한, 산업군, 그룹입니다. 그 산업, 카테고리예요. 그 산업군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갖다 유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 혁신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또 뭐, 시너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너지 역할을 수행하니까 뭐 이게 시너지 플러스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도 좀 약간 낯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해설 참고해가지고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두 개가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거고,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는,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4번 하나만이 옳은 겁니다. 자, 산업 혁신자 유형해가지고 4번 하나만이 맞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는 자, 물론 MRP도 잘 나오고 또 MRP2도 잘 나오고, MRP2가 이제 지금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이걸 거쳐가지고 지금 ERP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재만 가지고 소유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건 제조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제조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모든 자원이에요. 회사의 모든 자원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 ERP 시스템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에요. 전사적이니까 기업의 모든 기능, 경영 기능이 있죠.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모든 경영 활동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RP입니다. 전사적 자원 계획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ERP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전체 공급 사슬의 가시성을 증가시킵니다. 공급 사슬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면서 또 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죠. 전사적으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관리하니까 당연히 재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 생산, 공급, 고객 주문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다 통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통합할 수 있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은 4번 생산 및 재고 계획, 구매, 창고, 재무, 회계, 인적 자원, 고객 관계,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의 개별 시스템화 아니죠.
전사적 자원 계획이에요. 전사적 자원 계획이기 때문에 자, 개별 시스템화를 갖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모든 자원을 갖다가 종합 관리하는 자, 이런 경영 혁신 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ERP가. 그래서 여기서 개별 시스템화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개별 시스템화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자, ERP 시스템이 구축되면 채찍 효과를 줄이고 공급사설 참여자들의 효율적 물류활동 실행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사설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사설 구성원들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협력을 한다고 그랬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 공급사설 상의 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의 뭐예요? ERP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채찍 효과를 갖다 줄이고, 그만큼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채찍 효과를 줄이고, 공급사설 참여자들의 효율적인 물류활동 실행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ERP다. 그래서, 자, ERP에 대해서는 되게 ERP에 대해서 첫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박스 안에다가 개념 설명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ERP를 답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보관하역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ERP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물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물류 서비스의 품질이에요. 자, 고객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과 물류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 성과 간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자,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얘기를 할 때는 바로 뭐예요?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차이를 갖다 갭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걸. 갭 모형에서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갭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기대와 성과 간의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공받는 과정이 아니라 제공받기 이전에 기대한 거. 이거 제공받기 이전에 기대하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기대한 것과 물류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 성과 간의 갭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품질 모형입니다. 물류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갭 모형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인식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죠. 자, 물류 서비스를 갖다가 거래 전 요소, 거래 중 요소, 거래 후 요소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거래 전 구성 요소에 뭐가 포함되나요? 거래 전 요소에는 자,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고객의 정책, 정책 선언문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또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과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 구성 요소가 자,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고 자, 거래 전 요소는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 또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운송 서비스는 자,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서비스 공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서비스 팩토리 맞죠? 우리가 운송 서비스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팩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슈메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메네가 제시하는 자, 서비스를 갖다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노동 집중도가 높으냐 낮으냐 또 가로치고 나가는 뭐죠?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표시합니다. 가지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표시해가지고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예컨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죠. L, H 이렇게. 그래서 자, 2x2 매트릭스 만들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와가지고 자, 여기에 나가는 게 둘 다 높은 게 뭐죠? 노동 집중도도 높으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높은 거. 이게 바로 자, 전문 서비스입니다. 여기 나가는 것이 전문 서비스고요. 전문 서비스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는 높은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은 게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중 서비스입니다. 대중 서비스가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 둘 다 낮은 거예요. 노동 집중도도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 팩토리입니다. 이게 서비스 팩토리.
그 다음에 자, 노동 집중도는 낮은데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높은 게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이거는 서비스 팩토리이고, 이게 바로 뭐죠? 이거는 서비스 숍입니다. 서비스 숍.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럴 때, 자, 서비스 팩토리가 나오는데, 둘 다 낮은 거예요. 노동 집중도도 낮으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호텔이라든가, 호텔, 항공회사, 운송업, 리조트, 이런 거 포함되는 거예요. 호텔, 항공업, 항공회사, 리조트, 그 다음에 운송업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만, 자, 운송 서비스라고 했죠. 운송 서비스가 바로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서비스 팩토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또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에 자,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서비스 수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다면 자,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적의 자,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업들이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물류관리의 목표 아니에요.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래야만이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 1번이 잘못된 겁니다.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로 인식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급사슬을 자, 효율적 공급사슬하고 대응적 공급사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공급사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통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공급사슬관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 국내에 나왔던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에 안 나왔던 거죠. 근래 이제 미국에서도 공급사슬 관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과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서를 참고해서 만든 국내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겁니다. 자, 효율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대개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한다.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뭐요? 효과를 갖다가 크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응적이라는 말은 뭐죠? 글자 그대로 대응한다는 얘기 아니야? responsive. 대응한다. 그래서 항상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대응적이라고 할 때 상황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지금 효율적 공급사슬하고 대응적 공급사슬의 첫 번째 목표가 나왔습니다. 목표인데, 자, 효율적 공급사슬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니죠. 이게 여기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응한다.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대응적 공급사슬이죠. 최저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 효율적 공급사슬이죠. 그 내용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너무 아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참 냈습니다. 사실 뭐 문제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맞는 걸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틀리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눈에 보이게 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요게 바뀐 거죠. 요게.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대응적 공급사슬. 반면에 최저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효율적 공급사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제품 디자인도 차이가 나와 있죠.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도 비용 최소화예요.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거 이제 제품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듈 디자인을 활용합니다. 원래 자 제품 차별화라는 게 뭐예요?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거 이게. 다양한 고객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대응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 전략인데 자 효율적 공급사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재고 회전율과 공급사슬 재고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재고를 최소화해야만 재고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여기서는 대응적 공급사슬에서는 안전재고라는 게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하는 것이 안전재고죠. 그래서 안전재고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대응적 공급사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드타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서도 자, 비용 증가 없이 효율적인 거예요. 비용 증가 없이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거. 이거 뭐 제일 바람직하죠. 리드타임을 단축하되 비용 증가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대응하는 거니까 대응을 위해서는 뭐예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리드타임을 단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차이점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급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급자 전략 해가지고 효율적 공급사들에서는 비용과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급자를 선택할 때 비용도 고려해야 돼요. 반면에 대응적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뭐예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 유연성, 신뢰성,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선택 필요하다는 거죠. 비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효율적 공급사들과 대응적 공급사들은 이게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보는 공급사슬 관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제자가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주 옛날 일본에서 교육받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 책을 쓰셨던 분들이 이제 그동안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물리를 전공하고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효율적 공급사슬과 대응적 공급사슬 차이점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A 상사의 이출고 자료이다. 6월 9일에 제품 25개를 출고하는 거예요. 이걸 출고해야 합니다. 25개를. 자, 출고할 때 선입 선출법으로 계산한 출고 금액과 후입 선출법으로 계산한 출고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이 이전에는 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뭐, 자,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 계산 문제가 아니죠. 뭐 물어보는 거죠? 선입 선출, 후입 선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선입 선출은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FIFO,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럼 선입 선출법을 계산하면 25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FIFO를 계산한다고 하면 FIFO는 어떻게 하죠? 자, 처음에 10개가 들어왔죠. 10개 곱하기 1,000원입니다. 10개 곱하기 1,000원. 10개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자, 25개니까 여기서 또 몇 개가 나가야 되는 거죠? 15개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더하기 15개 곱하기 얼마입니까? 1,500원이죠. 1,500원. 이렇게 하면 요 금액 나옵니다. 그래서 10개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0원에다가 15개 곱하기 1,500원 하게 되면 이게 32,500원이 나옵니다. 32,50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입 선출이라고 할 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리포라고 할 때는 리포에서는 뭐죠?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거 20개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자 20개 곱하기 1,500원이죠. 1,500원. 그리고 더하기 이제 20개 나갔으니까 5개가 더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5개 나가죠. 그래서 5개 곱하기 1,000원입니다. 5개 곱하기 1,000원. 하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자 35,000원입니다. 35,000원. 그러니까 이제 35,000원과 32,500원의 차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차액이 얼마냐 해가지고 자 3번에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계산하는 문제니까 계산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수준의 계산 문제 또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관하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문제 내지 10문제. 물류관리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계산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9번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기업 소모성 자재 MRO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MRO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이건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가 아니죠.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가 아니라 그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지,
보수와 관련된 거죠. 유지, 보수,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지 있죠. 사무용품도 있어야죠. 사무용품도 있어야죠. 복사용지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윤활유 같은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직접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MRO라고 하는 거죠. 소모성 자재라고 합니다. 자, 오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MRO의 주된 구매 품목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 아닙니다. 자,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MRO 사업자는 구매 대상 품목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MRO는 뭐예요? 자,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하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표준화할 필요가 있죠. MRO는 메인트넌스 리소스가 아니라 뭐예요?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자, 유지, 보수, 운영 약자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MRO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그래서 자,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자, 5번에 MRO 사업자는 공급업체별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한다? 아닙니다. 각각이 아니죠. 각각. 여러 공급업체를 갖다 연계하거나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MRO예요. 전자상거래를 갖다 이용한 MRO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해야 되는 여러 공급업체를 갖다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자, 10번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SCM 기법 중 하나인 사실은 그 공급 사슬 관리의 운영 전략의 가장 첨단이에요. 공급 사슬 관리 운영 전략의 첨단을 갖다 하고 있는 게 CPFR입니다. CPFR은 뭐죠?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죠. 그래서 갖다 우리가 흔히 뭐라 하나요? 협업적, 협력적 또는 협업적이라고 합니다. 협력적 계획, Forecasting 예측, Replenishment 뭐예요? 보충이에요. 보충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뭐 말이 기니까 번역어도 길죠.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협력 먼저 해야죠. 콜래보레이티브.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급사슬 관리를 갖다 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구성원들 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파트너십 관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 전략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겁니다. 협력적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 예측, 보충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랬는데 당연히 협업 관계를 개발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콜래보레이션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뭐 문제 비교적 쉽게 나왔는데 뭐 되게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 꾸준히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할 일. 이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 나온 문제지만 뭐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협력이 최우선이죠.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공급 사슬 관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됐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공급 사슬의 지리적 거리와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 자, 지리적 거리도 길어지고 있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걸 줄이는 게 과제고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SCM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간 정보의 공유와 협업으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채찍 효과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공급사슬 관리가 강화되는 거예요. 공급사슬 관리 도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찍 효과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 효과를 줄이게 되면 나가서 물리비용도 절감되고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 효과를 갖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SCM을 도입하는 것이다. 4번에 자, 상류로 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거죠. 채찍 효과입니다. 상류로 갈수록 정보가 왜곡된다. 또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있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 이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서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SCM이 필요하죠. 세 개 다 맞습니다. 세 개 모두 맞고요. 두 개가 좀 빠졌습니다. 두 개가 빠졌는데 원래 4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4번에는 자, 제조기업들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 제조기업들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단순 기능 제품의 대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 4번에 나온 얘기, 4번에 나온 얘기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단순 기능 제품들의 대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죠. 단순 기능 제품들의 대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추구하면 뭐 옛날대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공급사슬 관계 맺을 필요가 없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자,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가지고 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확대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뭐요? SCM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틀린 내용이 여기 빠졌습니다만 자, 4번입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요한 추세가 그거죠. 제조기업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급사슬 관리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온 내용은 기업 내부의 조직, 기능별 관리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내부의 조직이나 기능별 관리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SCM이 필요하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동안 공급사슬 관리가 왜 도입해야 되느냐, 왜 필요하냐 하는 또 공급사슬 관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최근의 물류 환경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4번하고 5번이 없지만 그래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공급사슬 성과지표. 이것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공급사슬의 성과지표 중 고객에게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되었는지 여부 이걸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완전 주문 충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완전 주문 충족률. 그래서 이제 완전 주문 충족률이라고 할 때는 총 주문 건수 중에서 이거는 좀 길어요. 총 주문 건수 중에서 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된 건수예요. 인도된 건수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 주문 건수 중에서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된 건수 해가지고 이걸 완전 주문 충족이라고 합니다. 완전 주문 충족해가지고 이제 퍼펙트 오더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인도 성과와 함께 신뢰성의 지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 인도 성과, 인도하는 거죠, 인도, 그렇죠? 인도니까 인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바로 완전 주문 충족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뢰성의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성의 지표. 공급사슬의 성과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택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산업의 환경 및 유통체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최근 그 택배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유통산업의 환경도 바뀌고 있고 유통채널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O2O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갖다가 O2O 상거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핀 후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쇼룸이에요. 쇼룸인데 실제 구매는 뭐예요?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이걸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반대가 있죠. 반대.
반대로 이제 온라인에서 제품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역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역쇼루밍 해가지고 리버스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O2O 상거래는, 최근 O2O 상거래는 ICBM이라고 그래요. ICBM. 요새 살벌한 무기 용어 중에 대륙간 탄도탄이죠. 대륙간 탄도탄인데 어떻게 우연히 용어가 똑같아요. IoT,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것이죠. 뭐 인공지능은 빠지고 이제 이거 ICBM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O2O 상거래가 ICBM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며칠 전에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자상거래 업체 총 매출액 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바일 근래도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요 이미. 그만큼 이제 모바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O2O 상거래에서 그만큼 모바일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ICBM 해가지고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통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채널을 옴니채널에서 다채널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멀티채널이에요. 멀티채널. 근데 멀티채널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옴니채널. 요새 뭐 TV 광고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누군가 뭐 나와서 뭐 우리는 옴니로 산다. 뭐 이런 것들 나 옴니로 간다. 그 옴니라는 게 오프라인, 온라인이 결합된 겁니다. 옴니채널이라는 게 결국 또 O2O 채널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을 갖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해도 되고, 반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다 활용하는 거예요. 연계해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입니다. 자, 지금,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는 처음 나온 용어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멀티 채널은 있었죠, 이미. 멀티 채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옴니 채널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5번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 확인하셔야 돼요. O2O, 그 다음에 쇼루밍, 역쇼루밍, 그 다음에 ICBM에 들어가 있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AI, 인공지능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다른 내용들, 사물인터넷 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성공적인 물류관리 실현을 위한 경영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초보적인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1번에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판매와 생산 부문까지 총괄하는 물류담당 임원입니다. 원래 경영 전반에 관한 대표는 뭐예요? CEO라고 하죠. 근데 CEO인데 각 전문 분야별 책임자가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과거엔 최고 정보 책임자 해가지고 CIO, 또 최고 보안 책임자 X. 그래서 최고 보안 책임자가 있죠. Security, CS. Chief Security Officer 해가지고 CA, 뭐 SE라든가 다 있는데 지금은 물류 담당 임원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가 특히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물류를 총괄하는 물류 담당 임원이 있어야죠. CA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과거에는 뭐 그저 가장 중요한 게 뭐 재문이 뭐 이게 중요하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마케팅 최고 책임자, 재무 최고 책임자, CFO라든가 CMO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물류는 별로 없었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물류 담당 최고 책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활동은 이번에 구매 활동은 물류, 생산, 마케팅 활동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게 잘 나가다 이렇게 그냥 삐딱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뭐예요? 전체 최적화고 전사적 자원 계획이고 통합 물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매, 물류, 생산, 마케팅 다 뭐예요? 연계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사적으로. 자, 2번이 잘못된 거 아시죠? 자, 3번에 화주기업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사례가 있다는 거.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자 물류 아니에요. 제3자 물류. 화주기업들이 화주기업들은 뭐예요? 자신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류 전문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물류 전문업체에 맡길 때는 뭐예요? 전략적 제휴를 맺고 물류활동 전부를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제3자 물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물류환경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생산 부문의 원가 절감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생산 부분에서 원가 절감에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결국 물류 부분에서 뭐예요? 제3의 이권이라고 하잖아요. 물류를 우리가.
물리를 제3의 이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가 절감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미개척 분야가 바로 뭐예요? 물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활동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류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리 비용의 절감이지 않습니까? 자, 다 맞고요. 2번이 틀린 건데 틀린 게 너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근데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 활동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류의 기능과 물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물류의 기능이라고 할 때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보관, 하역, 운송,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포장, 정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영역이 있고 아주 뭐 그냥 가장 초보 중에 초보 문제입니다.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수배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가공 물어봤죠. 각각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수배송은 뭐죠? 글자 그대로 운송입니다. 이걸 운송. 운송이니까 뭐예요? 물자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죠. 물자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물류활동이다. 무슨 효용이에요? 장소적 효용이죠. 하역은 자, 운송의 앞뒤,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습니다. 하역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물품을 다루는 게 하역이에요.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이런 게 하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운반 수단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과 보관 장소나 시설에서 화물을 갖다 운반, 입고, 분류, 출고하는 작업, 이에 부수적인 작업 다 하역이라고 하는 거죠. 보관은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관리의 모든 이름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이게 보관입니까? 물론 보관이 보존관리예요. 보관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연계가 돼야 돼요? 창구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물류센터나.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물류정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은 물류정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류정보도 물류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지 않습니까? 물류정보. 그래서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관리의 모든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물류활동. 이게 바로 물류정보입니다. 완전히 초보 수준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의 포장은 물자의 수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포장의 첫 번째 기능이 물품의 보호입니다. 특히 공업 포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품의 보호죠. 맞습니다. 유통가공, 물자의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단순한 가공, 재포장, 조립, 절단 등의 물류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류활동의 기능 관련된 아주 초보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가격 파괴형 소매 형태 중 가격 파괴형 소매, 원래 소매 업태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업태, 업종과 업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소매 업태입니다. 원래 업종은 뭐죠? 업종은 무엇을 판매하느냐, 무엇을 파느냐 하는 것이 업종이고, 업태는 뭐예요? 어떻게 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태라고 할 때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업태예요. 카테고리 킬러 같은 것도 다 업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업태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파괴형 소매 형태 중 직매입한 상품을 정상 판매한 다음에 안 팔린 거, 남은 비인기 상품과 이월된 상품들 있죠. 이걸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아울렛이라고 할 때는 기업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 창고가 있잖아요. 여기 창고. 창고를 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창고를 갖다가 밖으로다가 낸 다음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 안 팔리던 거 갖다가 싸게 판다는 의미에서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 벽을 허물고 매장을 만들어서. 아울렛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야? 아울렛끼리만 딸로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아울렛 센터라고도 하죠. 아울렛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매 업태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자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18번. 2008년에 개정된 정부의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 물류비의 과목 분류 중 지급 형태별 분류가 나와요. 지급 형태별 분류라고 할 때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가냐 위탁이냐 하는 거죠. 자가냐 위탁이냐 이거예요. 자가 물류비, 위탁 물류비예요.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뭐죠? 이겁니다. 자가 물류비, 위탁 물류비가 바로 지급 형태별 분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가 물류비, 위탁 물류비.
자, 조달 물류비는 뭐예요? 영역별 물류비죠. 조달 물류가 영역 아니에요. 사내 물류도 영역이죠. 영역별 물류비입니다. 판매 물류비도 영역별 물류비죠. 그래서 여기 조달 물류비, 사내 물류비, 판매 물류비, 영 물류비는 다 뭐예요? 영역별 분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기능별 분류도 있고요. 영역별 분류도 있죠. 지급 형태를 분류라고 할 때는 자가 물류비하고 위탁 물류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역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로 또 나온 겁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류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물류의 정의. 어때요? 앞에서 봤던 1번 문제, 2번 문제 다 뭐예요? 물류의 정의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죠. 또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3문제씩이나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출제 범위가 좁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3문제씩이나 나온 겁니다. 자, 물류는 기억,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 물자의 흐름을 의미한다. 맞죠? 물적 유통인데 물자 흐름을 얘기합니다. 용어가 나온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로지스틱스라는 용어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군사 용어인 병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병참에서 나온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회수 물류를 포함한 총체적인 물자 흐름으로 확대가 된 것이다 하는 거 맞고요. 자, 세 번째,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자 흐름을 시공간적으로 효율화하여, 자, 시간적, 공간적으로 효율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관이 필요한 것이고, 공간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운송이 필요한 거죠. 효율화하여 계획, 집행, 통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 맞습니다. 자, 리을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어디 나온 용어죠? 이거는 법에 나온 용어죠. 자,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물류정책 기본법에는 자,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2조에 물류정책 기본법 2조에 거기 나온 물류에 대한 정의예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그래서 다 맞습니다. 옳은 것을 모르고는 게 뭐냐고 했는데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다 쉬운 문제죠.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흔히 우리가 물류비라는 게 오늘날 뭐죠? 물류빙산이라고 하죠. 실제로 물류비는 대부분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류비는 이거밖에 안 돼요. 다 잠겨 있고. 근데 우리가 물류비를 절감하는 게 물류관리의 목표라면 물류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물류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1번에 자, 물류관리의 기본 척도로 활용이 됩니다. 물류관리의 목표가 물류비의 절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관리의 기본 척도로 활용되는 게 자, 물류비를 관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물류활동의 계획, 관리, 실적평가에 활용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도 물류비 관리가 필요하죠. 자, 세 번째, 물류비 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가 물류비를 절감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해서 물류비가 절감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시스템은 수단입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이거 수단이 되는 것이고,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시스템 자체를 갖다 구축한다고 해서 물류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에 물류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5번 물류활동에 대한 비용 정보를 파악하여 기업 내부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류 관련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잘못된 것이 3번입니다. 그런데 화환이 틀린 게 화환이 보이는 그런 문제 하나입니다. 자, 20문제 먼저 봤는데 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